우리 문학관 협회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에 대해서 비대면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사회적 풍경이 소설 토지 속에 역병이 흉흉하게 돌았던 팽사리 마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토지라는 큰 대작에서 다뤘던 역병, 즉 콜레라나 또 패스트나 모든 역병들이 한번 세상을 휩쓸고 간 다음에는 분명히 새로운 문학 또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대에 비대면이나마 이렇게 문학 콘서트를 열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학관 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후원해 주신 여러 단체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비대면 콘서트에 간중도 없이 제한된 인원이나마 여러분들의 연주, 문학 강의, 신앙송 등을 해주시는 모든 출연자 여러분들께 문학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점차 안정화되어 또 우리가 좋은 상태에서 서로 얼굴을 뵙고 더욱더 좋은 문학 행사를 가꿔 나가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입니다. 지금 다 힘든 시기에서 이 시기가 잘 함께 견디고 버텨내어서 꼭 좋은 날이 오리라는 그런 희망을 품은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을 하고 있는 김남호입니다. 오늘은 소설 토지와 평살이라고 하는 장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경래 선생님의 토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과 한 작품을 원고지 4만 점에 달하는 분량으로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그 물리적인 규모부터 압도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여 명에 달하는 등장인물과 치밀하게 엮여진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빚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과 갈등의 사슬은 물리적 규모에 걸맞는 웅장한 스케일의 문학적 감동을 독자들에게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대작이고 그런 토지를 쓴 박경래 선생님은 대작가라는 명성과 평가에 대해서 독자는 물론이고 평자들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데는 단순한 수치로 표시되고 환산되는 통속적이고 감각적인 요소가 아니어도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 성공의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살아서 꿈틀대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들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평살이를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소설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한다면 인물과 사건,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물은 말 그대로 소설 사이의 어떤 사건과 사건을 매개하고 서사를 이끌어가죠. 그러면서 소설의 주제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사건은 소설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등장인물들의 사이에서 행동과 갈등으로 등장인물들이 어떤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또한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설에 있어가지고 배경을 크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은 인물이 행동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단순한 바탕은 아닙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색깔이라든지 소설의 규모가 결정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설 토지에 있어가지고 평살이라고 하는 배경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가. 소설이 중요한 작품,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 이면에 평살이라고 하는 장소성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토지의 배경은 평살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진주, 서울을 비롯해서 만주와 러시아를 넘나들죠. 하지만은 소설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핵심적인 배경은 단연코 평살이입니다. 평살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소설 토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살이라는 장소성, 우리가 말하는 이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 지리적 특징, 문화, 역사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장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평사리가 갖고 있는 그 지리적 특징들이 곧 토지라는 소설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말할 때 당연히 평사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평사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섬진강과 지리산을 잇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섬진강이라고 하는 어떤 일상의 영역과 지리산이라고 하는 역사의 영역이 평사리에서 만나게 되지요.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섬진강이 만든 평사리 들판의 곡식으로 그들의 육신을 지켰다면 지리산의 깊은 협곡이 만든 그늘에 숨어들어서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지켰던 것입니다. 소설 토지를 거칠게 요약을 한다면 물리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신념 사이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군상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평사리는 섬진강이라고 하는 물질과 지리산이라고 하는 정신, 이 두 요소가 강하게 충돌을 하는 곳입니다. 섬진강과 지리산이 만나는 곳이 비단 평사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사리가 아닌 다른 지역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마 토지가 아니라 다른 작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박경리 선생이 토지의 배경을 악양의 평사리로 삼지 않고 구리의 토지면이나 거기에 이웃한 마산면쯤으로 삼아서 소설을 썼다면 아마도 이데올로기가 훨씬 승한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유사한 토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다름 아닌 악양의 평사리였기 때문에 소설 토지는 개혁적인 성격이 비교적 약하고 보수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면서 박경리 소설다운 작품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경리 선생이 소설 토지의 배경으로 평사리를 정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사리를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등장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가장 토지다운 의미를 창출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토지를 말하기 위해서 평사리를 말하고 토지를 기리기 위해서 평사리를 가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가 곧 평사리고 평사리가 곧 토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배경이 차지하는 그 위상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토지라고 하는 소설의 그 위대성을 이야기할 때 배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일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지점을 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된다면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토지를 또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인 진효정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작품은요, 시집 7번째 꽃잎이라고 하는 저의
작품 중에서 한 편을 골라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향, 진효정. 악양초입 섬진강 개치나루 언저리. 강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귀향하는 한때의 연어들이 출렁이며 탯줄을 되감아 오고 있답니다. 버선발로 마중 나올 일과 권속도 없는데 그저 어미로부터 받아 새긴 핏줄 속 길 따라 멀고도 먼 길을 찾아오는 그랍니다. 이 장엄한 귀향의식에 동참하려거든 축귀향 같은 펼침막 없이 이장, 면장, 부녀회장 앞세우지 말고 그대 거친 숨소리는 옷잎으로 가리고 발자국 소리는 물소리로 지우고 오세요. 부디 사박 걸음으로만 오세요. 한 번도 고향 떠난 적 없었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 보고 오늘 아침에 또 보는 것처럼 무심히 그냥 지나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동의 소리꾼 서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은요. 소리꾼이 본격적인 소리를 하기 전에 목을 푸는 소리를 단가라고 하는데요. 이 단가 중에서 제일 많이 불리우는 게 바로 사철가입니다. 사철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가고 나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오고 또 우리가 이 겨울이 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봄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60을 세 번째 20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0살이 계속 돌아오듯이 우리가 봄을 또 계속 맞이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살면 될 것 같고요. 사철가의 가장 핵심은 사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다 저 멀리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좋은 번님들끼리 우리끼리 같이 한잔하면서 즐겁게 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만반진수는 살아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대사,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산저산 해보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1년이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요금 방초 승화시라. 예부터 일로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살로삭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구 단풍도 어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서울백 천지백 언니 모두가 백발을 버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턴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오아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의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짜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으기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살아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 얻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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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하리다. 대랑 매달아 놓고 굽고 교식하는 농가 부모 부려 하는 농가 형제 화목 묻어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반갑습니다. 시를 쓰는 이원규입니다. 여전히 어색한데요. 벌써 돌이켜보니까 지리산에 온 지 한 23년이 됐습니다. 제 삶의 거의 반 정도가 지리산 사람이 되었는데요. 살아보니까 한 50년은 살아야 그래도 지리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35살에 지리산에 왔는데 35살 이전에 지리산의 기억은 몇 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왔었고 30대 초반에 왔었고, 그러니까 제게 5살에 섬진강이었고 9살에 지리산이었고, 그러니까 어린 청춘 사춘기 때 본 지리산과 섬진강이었기 때문에 지리산에 와서 23년을 살아도 반쪼가리입니다. 반쪼가리. 그래도 이게 지리산이나 섬진강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 공간이 제 인생에는 가장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매일 살아도
매일 섬진강을 봐도 날마다 섬진강이 다르고 고향에 가면 지리산이 떠오르고 지리산에 머리맡에 누워 있어도 고향이 보이고 바이칼 호수 가도 섬진강이 보이고 또 섬진강 물가에 가서 있다 보면 바이칼 호수가 보이고 이 공간을 뛰어넘긴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리산에 와서 이사를 8번 했습니다. 구례의 섬진강변 용두리, 피악골, 문숫골, 섬진강변 마고실, 저 칠선계곡 입구에 함양, 의탄마을, 지리산 실상사, 화개장터 근처에 하동의 중기마을, 지금 섬진강을 건너가서 매화마을에 닿으면 외암마을,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사를 8번 정도 다니고 산청만 못 살아봤습니다. 5개 시군 중에. 산청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산청에도 빈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산청을 더 살아볼 기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비교적 지리산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3년 정도씩에서 5년 정도씩은 쭉 살아봤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 구례 하동에 섬진강이 있는 라인의 지리산이 제일 정서적으로 교감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좀 그러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저 지리산의 반대쪽에 지금 겨울이면 거의 강원도 날씨인 남원이나 이쪽 사람들을 그쪽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좀 춥고 정신이 경결해진다고 그럴까요? 수행자나 공부만 하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고 이 섬진강변은 좀 판소리도 하고 그림도 좀 그리고 노래도 좀 하고 좀 이게 풍류가 더 있는 곳, 풍류가 좀 더 있는 곳이니까 시인한테는 더 맞는다는 얘기죠. 시인한테는. 제가 지리산에 와서 배운 거는 큰 게 없고 내가 살던 마을마다 사시던 오래 내가 살던 마을에 이미 오래 70년 정도 더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어른들의 말씀들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을 받아 적는 수준 받아 적기만 해도 이 마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풍경의 깊이라는 게요 한 마을에 3년 정도 살아야 겨우 동네 골목 하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문학 기행 서적들을 보면 감동이 안 되는 게 인도를 갔다 온 사람들 막 10년씩 갔다 온 사람들 걸 읽어도 감동이 안 돼요. 지금 그걸 알겠어요. 한 마을에 3년을 살아도 모르는데 그 숙소에 며칠 게스트하우스에 며칠 묵었다고 히말라야 한두 번 올라갔다고 뭐 쓸거리가 생기겠어요. 이해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이해 못하면서 글을 써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지리산 처음 들어와서 쓸데없이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원래 많이 쓰게 되는 게 이게 치명타예요. 잘 모를 때 나한테만 새로워서 많이 썼는데 지나고 봤더니 이게 수능털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문장으로 쓰는 것들, 문학도 이제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문제에서 공간 안에 문학적 풍경 안에 시간이 다 들어있죠. 어떤 건 1000년짜리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시라든지 산문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이게 그림, 이미지에 깊이 천착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골목에 팽나무 한 그루가 300년 된 팽나무가 하나 있을 때 매일 바라봐도 잘 모르는 것들. 어느 날은 한순간을 찍었는데 이게 500년, 300년 전의 것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을 잘라서 찍었는데 300년 전에 이 팽나무에 와서 울던 여자가 보일 때가 있고 이런 이미지가 살아난 걸 보고 사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진은 시간을 잘라놓은 것이에요. 순간을 3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로 잘라서 그 공간을 복사를 해놓은 건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오히려 또 한 500년의 긴 세월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문장으로 쓸 때 이것을 노려서 많이 썼는데 도리어 문장으로 쓴 시간은 500분 1초밖에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이미지 하나가 500년짜리일 수도 있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들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겨울인데 섬진강 건너 왼쪽에 어느 산에 가면 복수초 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3송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소학적 매화는 벌써 한 10송이 피었습니다. 그 밑에 할머니가 사는 할머니 집에 홍매는 3송이쯤 피었습니다. 동짓날부터 피었어요. 이제 겨울이 시작인데 이미 어떤 나무들은, 어떤 나무의 풍경은 이미 봄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 매화는 올해의 가지가 아닙니다. 작년의 꽃눈이에요. 2년 된 가지에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화는 21년 봄이 오기 전에 이미 작년부터 2019년부터 준비된 꽃이에요. 그게 겨울이 다 가기도 전에 피었다고 뭐 기후가 어쩐 이런 걸 떠나서 이미 2년 동안 준비된 꽃들이 알아서 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3월에 매화 축제할 때 와서 매화를 보니까 매화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봄이 오고 난 뒤에 꽃이 다 핀 뒤에 그걸 보고 봄을 알아채는 것은 이미 많이 늦었죠. 뭐 옛날 어른들의 말 보면 현명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다 미리 달린다고. 다 알아챈다는 뜻이죠. 저는 요즘 이제 사진 공부를 혼자 좀 하면서 요즘은 이제 장노출 공부를 좀 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1000분의 1초, 200분의 1초 순간의 표정을 찍던 것을 그 기마타라고 하는 사진가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1박 2일을 찍습니다. 근데 한 장짜리예요. 찰하고 1박 2일 뒤에 칵 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한 사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요즘 이제 40분짜리, 50분짜리 이걸 찍는데 찰하고 50분 뒤에 칵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내 카메라 앞에 사람이 빨가벗고 뛰어다녀도 40분 동안 뛰어다녀도 칵한 뒤에 화면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은 안 찍히고 가만히 있는 것들만 찍힙니다. 돌, 건물, 나무. 근데 촐싹대고 뛰어다녔던 인간의 흔적들은 싹 지워집니다. 이걸 기마타라는 사람이 축구 경기장을 찍었습니다. 2시간을. 경기 시작 전과 후 이걸 다 찍어서 필름을 인화해 봤더니 축구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관객도 들어오기 전부터 찍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환호성을 지르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란 공간 속에서도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워지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인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 문학 속에는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 문학적 공간에 보이는 것과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저의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지리산에 살다가 한 20년 살다가 섬진강을 건너가서 지리산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또 거리란 게 있습니다. 지리산 안에서 살 때 안 보이던 것들이 강을 건너가서 멀리서 백운산에서 지리산을 바라보니까 또 지리산이 달라 보이는 것들. 이게 이제 거리 조정이라고 할까요? 미적 거리인데요. 한 20년 안쪽에 살다가 20년, 3년 정도 바깥에 나와서 다시 보니까 아, 내가 살았던 저 골짜기들이 새롭게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이 초점을 당겼을 때 접사로 찍었던 삶과 또 망원, 광각,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던 지금의 시절과 이 중간에 매칭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거리 조정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이 속에 숨어서 안 보이는 어떤 형체들,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섬진강을 바라봤는데 섬진강에서 안 보이던 것들, 지리산을 오래 바라봤는데 못 봤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작동시킨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소재와 주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쓰고 퇴고하고 이런 시절들로 이제 남은 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인생도 그렇지만 여전히 삶은 두서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